집값이 굉장히 뜨겁게 오르고 있지만 이게 불안한 상승이거든요. 지금 우리 소득이 그렇게 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하락을 했다가 지금 강남 같은 경우 정고점을 넘어서 막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기초 체력이 경제 체력이 안 올라왔어요. 우리 자본 축적도 안 됐고 최근에 미국에서 발작 한번 하니까 월요일에 주식 막 사이드카 발동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약한 상승이다. 부동산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거시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상승이 멈출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남덕현 이사님 모시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거인의 정원 출판사의 마케팅 이사를 이제 본업으로 하고 있고요. 웅달책방 유튜브의 PD를 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이고요. 비트코인 투자를 겸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부동산이 조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서울에 집을 사도 될까요?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해야 된다. 서울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지방은 기다려도 되지만 서울 수도권 무주택자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반드시 하셔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제 갈아타기, 상급지 갈아타기는 선택입니다. 이제 이미 상급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경기도는 기회가 있지만 많이 가격이 벌어졌거든요. 내가 뭐 자금적 여유가 돼서 장기적으로 한 5년 7년 볼 수 있다. 무리 없이. 그러면은 갈아타도 되는데 내가 영끌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내년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투자로 내가 집이 있는데 뭐 돈이 여유가 없는데 막 더 오를 것 같아서 하나 더 사서 막 몇 억씩 벌고 싶다. 이런 거를 지금 할 때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 부동산 상승세가 강남권을 넘어가지고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오름세인 지역들이 주로 어디일까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강남을 넘어서 서울이 좀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강남 3구가 오른 건 올해 한 4월 정도쯤이었고 제가 여기 성정길 TV 한 두세 달 전에 나왔을 때가 한 6월 달쯤에 강남 3구를 넘어서 마포나 용산이나 성동구나 강동구로 번져나가는 시기였거든요. 지금 요 촬영을 하고 있는 8월 오늘이 그 7일이죠. 8월 7일 시점에서는 서울의 전 지역이 굉장히 상승이 뜨거운 상태고 유일하게 조금 덜 뜨겁다. 아직은 그 온기가 안 간 지역은 노도강, 금광구. 예, 그 정도 이제 서울의 외곽권 말고는 지금 중구, 뭐 동대문구, 그 성북구, 강서구 지금 다 번져 나가서 이미 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하락장에서 이제 뭐 반등이 조금 왔다 조금 뜨겁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0.3%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물론 이게 약간 최근에 정권이 바뀌면서 약간 전보다는 더 상승이 많이 나오고 하락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생기긴 했지만 예전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폭등장이에요. 2017년에 그런 폭등 나올 때 0.3%막 넘는 거거든요. 통계가 달라져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폭등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한 상승이 서울 전 지역에서 나오고 있고 경기도의 핵심지도 나오고 있다. 뭐 과천 같은 곳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분당이나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그 과거에 보면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폭등장이 펼쳐졌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측에 대한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오르냐 떨어지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게 궁금하실 텐데 저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밖에가 되게 맑은 해가 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일기예보를 보면 비 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면은 뭐 웬만하면 나가면 비 올 일 없겠죠. 그때는 우산 안 들고 가도 되잖아요. 반대로 비가 막 오고 있어요. 밖에 지금. 아니면 먹구름이 막 있어가지고 비가 누가 봐도 올 것 같아요. 그럼 예측이 쉽죠. 아 오늘 좀 비 올 것 같아. 우산 챙기는 게 좋겠어. 근데 해가 쨍쨍했는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아니면 비가 많이 오다가 이제 막 그치면서 맑아지고 있어요. 이런 환경일 때는 비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올 수도 있고 맑을 줄 알았는데 올 수도 있고 반대로 비가 더 올 줄 알았는데 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집값이 굉장히 뜨겁게 오르고 있지만 사실이지만 이게 불안한 상승이거든요. 지금 집값이 우리 소득이 그렇게 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하락을 했다가 지금 강남 같은 경우 정고점을 넘어서 막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포가 50억 찍고 아직 우리나라 기초 체력이 경제 체력이 안 올라왔어요. 우리 그 자본 축적도 안 됐고 그리고 요번에 경기 침체 최근에 미국에서 발작 한번 하니까 월요일에 주식 막 사이드카 발동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약한 상승이다 부동산도.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거시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상승이 멈출 수가 있어요. 당장의 정부에서 저는 9월 중에 9월까지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10월까지는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도의 상승이라고 하면 그럼 그때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강력한 어떤 대출 규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준다면 저는 상승세를 멈출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맞추기가 지금 어렵다고.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시기처럼 막 되게 화랑이고 모든 지표 가격도 싸고 공급도 적고 이럴 때는 정부 대책 나와도 오릅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었고요. 근데 지금은 정부 대책이 강력하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그렇게 강한 대책을 안 내놓는다면 조금 더 끌고 간다면 혹은 외부의 그 미국에서 뭐 금리 인하하고 대선으로 막 돈 풀기 하고 하면서 이걸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무주택자분들은 빨리 집을 사십시오라고 했던 게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냐, 뭐 다주택 투자하거나 뭐 갈아타거나 이거는 지금 쉽지 않다. 좀 지켜봐도 된다. 무리하지 말자. 그래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나올 거라고 하면 그 나오는 정책을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나요? 늦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집이 있는 분들, 1주택자나 저 같은 다주택자분들은 정부 정책을 보고 해도 선택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부 정책이 서울 수도권을 정말 어릴 정도로 강력하게 나왔고 실제로 가격이 멈췄어. 그러면은 나는 조금 더 가격 하락하거나 뭐 조정이 있을 때 뭐 하나 더 사거나 뭐 이렇게 사면 되겠네. 이런 선택을 하면 되죠. 근데 그게 나왔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요. 못 막았어.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지방을 갈 거예요. 아, 서울 수도권이 이 정부 정책이 나와도 못 막네. 세계 경제가 너무 좋네. 그러면은 지금 입주 물량 넘쳐나는 대구나 저는 내년에 굉장히 좋게 보는 부산 같은 데를 갈 거거든요. 서울은 이미 비싸잖아요. 아직 지방은 많이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잖아요. 선택권이 있죠. 그리고 나는 심지어 지방 투자를 안 해도 돼요. 전 집이 두 채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이 가격이 올라가면 제가 재산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응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무주택자분들은 집값이 떨어져야만 되는 거죠.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무섭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 얻어맞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집을 사는 게 쌀까 다음이 더 쌀까를 고민 중이신데 저는 지금이라도 사셔라. 단 서울 기준으로는 9억 이하, 수도권 기준으로는 6억 이하의 신도시급에서 가능한 10년 이내 신축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축에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는 요즘 전문가들이 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신축이 지금 상승장에 더 간다면 앞으로 오를 폭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금 하락 조정이 아니라 조금 지지부진하게 약간의 뭐 보합으로 가더라도 신축 가격은 전세가나 매매가가 잘 버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집값 많이 서울에서 우리 집은 별로 안 올랐는데 경기도 안 올랐는데 이런 분들은 외곽이고 지하철 역세권에서 멀고 구축이실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안전한 자산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제 신축 선호 현상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신축을 사셨으면 좋겠지만 전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죠. 저는 서울이라면 9억 이하의 신축급을 사라. 그리고 경기도라면 6억 이하의 신축급을 사라는 가격 제한을 걸었어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세계 경제 상황과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집값이 저는 내년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확률을 50%로 봐요. 이 보합이나 상승 가능성도 50%로 봐요. 이건 못 맞추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는 50%면 하락 가능성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10억짜리 사서 20% 하락하면 8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6억짜리 사서 20% 하락하면 1억 2천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서울에서 9억 이하, 경기도에서 6억 이하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괜찮은 컨디션의 아파트, 그래도 최소한의 투자성이 있는 지역을 사면서도 금액적으로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9억까지 서울, 그 다음에 지방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례 보금자리론뿐만 아니라 대출이라든가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 대출에 들어가는 범위거든요. 이런 거는 뭐 이율이 지금 뭐 2% 후반, 3% 초반이 나오기 때문에 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너무 영끌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보통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12억 이상을 보실 거고요. 경기도에서 9억 이상을 보실 거예요. 그래야 딱 지금 실수요자분들 마음에 들거든요. 최소 그 정도 돼야. 근데 저는 그 3억을 뺐으면 좋겠는 거죠. 하락했을 때 지금 영끌에서 12억 들어갔다가 20% 빠져서 막 10억으로 빠지면 9억 6천까지 빠지면 그때 상급지 갈아타기 할 돈이 없을 거예요. 빠지게 되면. 근데 약간 여력을 한 5천에서 1억만 남겨두셨어도 그 대출 여력까지, 신용대출 여력까지 포함해서요. 그럼 그때 지금 내가 9억이 적당한데 12억은 못 사. 그때 12억짜리 집 그냥 갑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런 상황이 안 올 수도 있죠. 오를 수도 있잖아요. 9억짜리 집도 올라요. 6억짜리 집도 올라요.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확률, 가능성 때문에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가격 제한을 두시는 거고 또 이러한 가격 제한이 정부 대출에 더 유리하니까 이런 걸 또 추천을 해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죠. 구축도 저는 저렴하게 사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신축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구축을 저렴하게 산다면, 예를 들면 서울에 저는 그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이쪽에 20년 된 구축 아파트들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저기 오산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은 정말 막 3억대로도 아파트 20평대 3억 8천 이 정도로 살 수 있거든요. 30평대도.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디딤돌 대출이 4억까지 나오거든요. 거의 내 돈 필요 없이 내 집 마련 가능해요. 그런 분들은 뭐 영통이라든가 이런 데 구축 사셔도 좋다. 구축도 좋다. 단 구축은 이제 금액대를 저는 한 4억대 이하로 보고 싶어요. 경기도라면. 서울이라면 6억 정도. 조금 더 이제 낮아야 되는 거예요. 구축인데 9억보다는 차라리 신축 9억을 가라. 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저는 전세가의 상승은 지난 뭐 한 1년 전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게 되돌릴 수가 없다. 전세가의 상승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다. 뭔가 뭐 어떤 글쎄요. 뭐 올해 연말에 뭐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리온이 입주하니까 그런 입주 물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금 뭐 조정되거나 조정까지 갈지도 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상승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전세 수요를 대거 매매 수요로 돌리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세가 상승은 앞으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3, 4년 뒤에는 전세 대란은 저는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보면은 그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지금은 없는데 다음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과 서울과 수도권이 너무 올랐을 때 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맞물리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의미가 생길 것 같아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 이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다 지었는데 미분양 난 거를 이제 매수하게 되면은 기존의 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그러니까 집 하나 더 샀으니까 2주택이 된 거잖아요. 그때 이 집이 그냥 없는 걸로 치고 미분양 난 건 없는 걸로 치고 요 1주택 팔 때 비과세 1주택자로 해주겠다. 요런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이제 딱 수순을 밟는 거예요. 과거에 2008년 이후에도 그렇고 과거 한 90년대 80년대 후반의 정부 정책을 보셔도 이 늘 나오던 패턴이 있거든요. 지금 정부는 집값이 무너져가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막 대출 금리 낮춰주고 막 빚내서 집 사라 막 둔촌주공 살리면서 버텨줘 왔잖아요. 이제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을 대출 규제로 서울 수도권을 시키면은 좋고, 근데 그 정도로 안 된다. 너무 뜨겁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 서울 수도권의 메리트를 없애고 지방으로 너희들 가서 투자를 해라라고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의 상승은 무주택자분들에 의한 상승이에요. 투자자들은 지금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감수하면서 이 세금을 감수하면서 낼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실수요자 장이기 때문에 되게 탄탄한 장이거든요. 근데 실수요자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1주택자 갈아타기 분의 특징은 겁이 많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나 3년 뒤에 5년 뒤에 오를 거니까 지금 살 수 있어요. 근데 실수요자분들은 손해보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싸게 안 팔고 언제나 타이밍을 기다린다면 싸게 살려고.
그래서 분위기만 지금 뜨거워서 막 달려가지만 정부 대책 나고 야 집값 떨어진다 수치로 찍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할 수 있단 말이죠. 이분들은. 근데 투자자는 달라요. 투자자는 여기가 좋아질 거니까 뭐 GTX 생길 거니까 지금 사야지. 나는 뭐 몇 년 기다릴 뭐 체력이 있어. 이게 돼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부가 지금처럼 세법 개정안으로 지방의 중공업 이분양 사라. 아직은 메리트가 없죠. 근데 1주택자 뭐 비과세 해준 나는 비과세 해줘도 나는 뭐 3주택인데 뭐 뭔 상관이야. 그쵸? 그게 아니라 이제는 미분양난 주택을 지방 걸 사면은 이거 5년 내로 팔면은 그 아파트 팔 때 내 원래 있던 집 팔 때 말고 아파트 팔 때 비과세 해줄게요. 세금 안 받을게요. 가서 사세요. 제발 좀 가서 사. 그 대신 서울은 못 사게 막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제 지방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뭐 3년 정도 하락하면서 입주 물량도 많이 해소됐고 이제 서울이 많이 올라서 이제 지방에 너무 싸 하면은 이런 혜택이 있을 때 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지방만 막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서울은 묻고 그러면 실수요자 분들이 서울 수도권은 이제 안 오르고 떨어지거나 별로 이렇게 뜨겁지가 않네. 근데 막 부산, 대구, 울산 이런 데가 막 오르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실수요자 분들은 덩달아서 집을 사고 투자자들은 지방에서 투자를 하고 서울 분들은 전세를 선택할 겁니다. 아직 집값이 안 오르고 있으니까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다리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서 서울은 결국에는 전세 매매가가 멈추든 떨어지든 전세가랑 붙는 시점이 올 겁니다. 과거처럼. 그럼 이제 그 시점에 정부는 또 다시 선택을 해야 돼요.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줘서 전세 금액을 높여서 좀 더 버텨볼 것이냐, 아니면 이 서울의 분양권 시장을 풀어줘가지고 무주택자분들이 매매를 돌게 할 것이냐. 물론 그 안에 정부는 뭐 3기 신도시 공급 대책도 나오고 하면서 뭔가 일을 벌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은 우리는 이런 정부의 큰 뭐랄까요? 어떤 정책적인 부동산 정책의 초입에 있다. 상당한 초입에 있다. 앞으로 나올 것들이 많다. 가장 큰 흐름은 지방으로 결국 투자 수요를 돌릴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지금 서울 수도권의 이 불붙은 불을 꺼야 되는 거죠, 먼저. 그래서 아직은 약해요. 지금 나온 정도로는 약합니다. 지금 나온 정도로 지금 유튜브에서 막 썸네일 나오면서 뭐 지금 뭐 대구 가서 사야 된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수도권에만 좀 불이 붙어 있는 상태고 지방은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네요. 네, 수도권도 정확히 말하면 지금 서울이 굉장히 뜨겁고요. 경기도는 이제 뭐 특정 상급지에 한해서 뜨겁고, 그래서 경기도 사시는 분들 중에 우리 집은 하나도 안 올랐어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지금. 올 하반기에 이게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그 부동산 시장을 고려했을 때 이런 금리 인하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금리 인하는 거시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부동산 시장에서.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주택담보대출 일반 시중은행 가시면 3%에서 3.5% 나오거든요. 30년 만기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준금리가 미국이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동결을 해왔고 이 기간에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 위기로 인한 어떤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가상금리를 굉장히 많이 낮춰줬어요. 은행을 압박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은행에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 가상금리가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낮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행의 몫을 뺏은 거예요. 너네 너무 지금 경제 어려우니까 하지 마. 근데 최근에 은행권에다가 가상금리를 올리라는 이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왜냐면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대출 정책 나오기 전에 좀 올려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따라서 내리더라도 가상금리를 지금 그만큼 내려갈 폭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미 낮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0.25% 혹은 0.5% 정도 수준으로 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거고, 뭐 미국에서 뭐 한 1% 정도 기준금리가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의미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그것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를 거야 보다는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로 묶느냐에 따라서, 대출을 풀어주면은 금리가 낮아진 만큼 이득이 있잖아요. 금리가 낮은데 대출이 안 나와. 아니면은 뭐 DSR을 굉장히 강화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금액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금리 인하보다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서 지금 난리 나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연착륙을 하는 국면에서 자연스러운 금리 인하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얘기는 다 서울 수도권 얘기거든요.
서울 수도권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막 이제 할 때 이 정부에서 이 가상금리를 안 내려줘가지고 금리를 최대한 높게 유지해야지 집값을 잡잖아요. 근데 지방은 반대예요. 지금 지방은 그렇게 하면은 안 그래도 살 사람이 없는데 빨리 금리 내려줘야 살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거시적인 금리 인하 뭐 혹은 뭐 금리 인상 가능성 굉장히 낮겠지만 이런 게 있을 때 미국에서 1% 금리 인하 막 빅스텝으로 막 내년 초까지 1% 내려버렸어요. 우리나라 기준금리 막 대출금리 2%로 내려버리면 서울 수도권 난리 나겠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지방은 이제 좀 살만해질 거고. 그러면은 금리 하나로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같이 막을 수가 없으니까 금리가 인하가 될 때 미국이 많이 내리면 어떻게든 서울 수도권은 못 사게 뭔가 정책으로 막고 지방으로 가서 살아. 이 싼 금리 이용해서 거저 먹어라. 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그래서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정부의 정책이 정말 중요해요.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